태국의 농업이 개박살나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과거 농업 강국으로 불렸을 때와는 다르게 태국의 농업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태국 농민들은 수확을 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태국은 어떤 위기에 빠진 걸까요? 오늘 아침 윌리엄슨 교수님의 정치경제학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께서는 대형 스크린에 위성사진 하나를 띄우셨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사례를 통해 국제 정치 경제의 복잡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건 태국의 어느 지역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었어요. 왼쪽 사진에서는 논밭이 싱그러운 초록색으로 펼쳐져 있었지만 오른쪽 현재 사진에서는 그 모든 초록이 메마른 갈색과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마치 생명이 빠져나간 것처럼 말이에요. 여기는 태국 북부 람푸 지방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최첨단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지원하고 드론을 이용해 작황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던 곳이죠. 하지만 2024년 한국이 철수하면서 이 모든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멈춰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쌀 생산량은 평균 37% 감소했어요.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37%인데 이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37%라는 건 한 가정이 1년 동안 먹을 쌀의 3분의 1 이상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농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죠. 교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그래프였는데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생산량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202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그래프선이 마치 절벽처럼 보였죠.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도입되었던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오히려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심각해졌죠. 교수님께서 한 장의 사진을 더 띄우셨어요. 중년 남성이 몇 명의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분의 표정에서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이분은 촘통 씨라는 농민입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죠. 그는 막내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계 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한 해 수확물 전체를 담보로 잡히는 거였어요. 이전까지는 한국 기술 덕분에 풍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였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철수한 후 첫 번째 수확에서 그의 논에서는 예상 수확량의 45%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담보로 잡힌 수확물 전체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추가 변제금까지 요구받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그는 3대째 내려온 농지를 상실했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작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죠. 현재 태국 전역에서는 이런 수확물 담보 대출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농민들이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이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화이트보드에 토지주권의 침식이라고 크게 적으셨어요. 이것은 토지주권의 침식입니다. 농지가 외국 자본에 의해 체계적으로 흡수되고 있는 거예요. 개별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국가 전체의 식량 안보 문제로 확산되고 있죠. 저는 노트북에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철수한 이유가 뭘까? 단순히 경제적 이유였을까? 아니면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었을까? 촘통 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현재 태국 북부 지역에서만 약 1200여 농가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제 정치 경제에서 말하는 종속성 이론의 현실적 사례입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기술과 자본에 의존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죠. 교수님께서 다시 위성 사진을 보여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이 떠난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공백을 메우고 있는지 말이에요. 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을 살펴봅시다. 한국이 철수하자마자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태국의 공백을 메웠는지 말이에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떠올랐어요. 제목은 중국의 태국 농업 진출 타임라인이었죠. 한국 기업들이 공식 철수를 발표한 이후 놀랍게도 중국 농업기업이 태국 정부와 MOU를 체결했죠. 자금, 자재, 그리고 종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도 더 많은 자금을 약속했고 무상 지원이라는 달콤한 조건까지 내걸었어요. 태국 정부와 농민들이 환영할 수밖에 없었죠. 교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는데 이번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중국 종자의 실패 사례 베트남, 미얀마, 태국 2024만 2025. 발화율 45%, 병충해, 민감도 2.5배 증가, WHO 미승인 계면 활성제 검출, 토양 염분화 가속. 교실 곳곳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옆자리 친구는 이게 말이 돼? 라고 작게 중얼거렸죠. 발화율 45%라는 건 씨앗 10개를 심으면 4~5개밖에 싹이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품질의 종자라면 최소 85% 이상의 발화율을 보여야 해요. 더 심각한 건 병충해 민감도예요. 한국이 제공했던 종자는 현지 환경에 적응하도록 개량된 품종이었어요. 하지만 중국 종자는 본토 환경에 맞춰진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결과적으로 태국의 습한 기후와 토양 조건에서는 각종 병충해에 매우 취약했어요. 저는 이런 기술적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단순히 종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WHO 미승인 계면 활성제가 검출된 점입니다. 이 화학물질은 종자의 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데 장기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인체에도 유해할 수 있어요. 뒷자리에서 누군가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태국 북부 몇몇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수출이 금지되기도 했어요. 농민들은 생산량도 적고 품질도 나쁜 쌀만 남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태국 농민들에게 무상 지원이라며 종자를 보급했지만 이 종자들은 2세대 수확이 되지 않는 일회성 종자였어요. 일회성 종자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맞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한 번 수확한 후에는 다시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 않게 만든 거예요. 농민들이 매년 새로운 종자를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이걸 터미네이터 시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무상 지원이라고 했지만 결국 농민들을 종자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전략이었던 거죠. 더욱 심각한 건 몇몇 지역에서는 이 종자로 인한 병충해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인근 작물까지 감염시켰다는 점입니다. 한 농장에서 시작된 병충해가 모든 논밭으로 확산된 사례도 있어요. 교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태국 지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이 빨간 점들이 병충해 발생 지역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중국 종자를 사용한 지역들이에요. 보시다시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교수님, 그럼 태국 정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더욱 복잡했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는데 여러 신문 헤드라인들이 보였어요. 태국 농업학자 3명 연구소에서 해임, 종자 품질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 농업부 고위직 대거 교체 같은 제목들이었죠.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한 농업학자들이 태국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어요. 일부는 연구소에서 쫓겨났고 일부는 연구비 지원이 중단되었죠. 현재 태국 농업부 고위직의 70% 이상이 친중 성향 인사들로 교체되었거든요.
2024년 중반부터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대부분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농업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훨씬 복잡한 구조가 얽혀 있는 문제였던 거죠. 결국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체계적으로 억압되었고, 언론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루지 않게 되었어요. 농민들만이 현실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죠. 교실 안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에 시스템적 억압이라고 적으면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했어요.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봐야 할 자료예요. 교실 안의 불이 조금 더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강의 모습이 보였는데 점점 화면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강물이 강물 같지 않았어요. 진흙탕처럼 탁한 갈색이면서도 이상한 금속성 광택이 돌았죠. 그리고 그 물이 논밭으로 넘쳐 흐르는 모습이 마치 재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여기는 태국 북부 치앙라이 지역의 코크강입니다. 예전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 흘렀던 곳이죠. 이 강의 상류에는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히토류 광산이 있어요. 2024년부터 본격적인 채굴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폐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2년간 코크강에서 측정된 중금속 농도입니다. 납, 카드뮴, 수은 모두 WHO 기준치를 5배 초과하고 있어요. 특히 히토류 채굴 과정에서 사용되는 산 용액들이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오염이 단순히 물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교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진들이었어요. 코크강의 변화라는 제목 아래 2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왼쪽에는 피부에 이상한 발진이 생긴 아이들 사진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팔과 다리에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오른쪽에는 기형적으로 변형된 물고기 사진이 있었는데 정상적인 물고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코크강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서 원인 불명의 피부병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금속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들이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강에서 잡히는 물고기들도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척추가 휘어지거나 비늘이 비정상적으로 자라거나 아예 기형적인 모습으로 태어나는 물고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재앙은 올해 초에 벌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시 동영상을 재생하셨어요. 이번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장면이었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치 폭포수 같았죠. 태국 북부 지역에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졌어요. 평년 강수량의 3배가 넘는 비가 단 일주일 만에 내렸죠. 그 결과 코크강이 범람했죠. 범람한 코크강은 중금속과 화학물질로 오염된 물을 인근 농지 전체에 쏟아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수천 헥타르의 농지가 오염되었어요. 교수님께서 영상을 멈추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피해 규모를 정리한 자료였는데 숫자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물고기 떼죽음, 식수원 감염, 농작물 전멸.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벌어졌어요. 그 결과 태국 북부의 식량 자급률은 단숨에 1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15%포인트 하락이라는 건 약 50만 명분의 식량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봐야 해요. 이제 농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방콕의 번화한 거리가 나타났어요.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자 피켓에 적힌 글씨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국을 다시 불러달라. 우리에게는 한국이 필요하다. 중국 농업 노 같은 구호들이었죠.
이 시위는 중국 종자 문제와 코크강 오염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시위 시작 3시간 만에 강제 해산됐습니다. 태국 당국은 불법 집회라는 이유를 댔지만 농민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던 시위였어요. 주요 언론들은 이 시위를 소수의 불만 세력이라고 규정했어요. 수백 명의 농민들이 절실한 마음으로 모인 시위를 단순한 불평불만으로 치부한 거죠. 더 심각한 건 디지털 공간에서의 검열이었습니다.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들이 체계적으로 차단되었어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시위 관련 게시물들이 대량으로 삭제되었고 유튜브에 올라온 현장 영상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현재 태국에서는 한국과 농업을 함께 검색하면 거의 아무런 최신 정보를 찾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죠. 그때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왜 그들은 하필 한국을 부르는 거죠? 다른 나라는 안 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는데 한국이 태국에서 활동했던 시기의 사진들이 보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태국 농민들과 함께 논밭에서 작업하는 모습, 한국어, 태국어가 함께 적힌 안내판, 한국 기업이 건설한 관계시설 등이었죠. 한국이 태국에서 활동했던 3년간은 단순한 기술 제공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태국 현지에 거주하면서 농민들과 함께 생활했고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더 중요한 건 한국은 태국 농민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줬다는 점이에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거죠. 농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줬어요. 그들은 기억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사람이 가져다준 자립의 시간들을요. 그 시절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지금 태국 농민들이 외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수입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진정으로 자신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에 대한 간절함이죠. 수업이 벌써 후반부에 접어들었어요. 교수님께서 책상 위에서 한 권의 잡지를 집어 들으셨는데 표지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이분이 바로 패통탄 친나와 총리입니다. 현재 태국의 최고 권력자죠. 패통탄 총리는 집권 직후부터 아시아 경제 벨트라는 거창한 비전을 내세웠어요.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되어 번영을 이룬다는 구상이었죠. 교수님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는데 아시아 지도에 여러 나라들이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네트워크 같은 모습이었죠. 표면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인 구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었죠. 그 다음 슬라이드에는 패통탄 총리와 중국 관료들이 악수하는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서명식 장면, 회담 모습, 공장 시찰 등 다양한 상황의 사진들이었죠. 2024년에만 패통탄 총리는 중국과 총 12건의 대규모 MOU를 체결했어요. 농업, 제조업, 인프라, 에너지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전방위적 협력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협력의 대가는 태국의 기존 파트너십을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었죠. 교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패통탄 정부 하에서 폐기된 한 태농업협력 프로젝트라는 제목 아래 긴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스마트팜 시스템 7곳 중 5곳 폐쇄, 농업기술연구소 2곳 예산 삭감, 한태 농업인력 교환 프로그램 중단, 농업장학금 제도 폐지,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12건 중단. 특히 스마트팜 시스템의 경우 7곳 중 5곳이 완전히 폐쇄되었어요. 나머지 2곳도 예산이 80% 삭감되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스마트팜들은 지역 농민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새로운 농법을 교육하는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문을 닫았죠. 농업기술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두 곳의 연구소가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기능을 멈췄어요. 이 연구소들에서는 태국 현지 환경에 맞는 새로운 품종 개발, 병충해 방제 기술 연구, 기후변화 대응 농법 개발 등 중요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연구가 중단된 상태죠.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그 연구 성과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연구 데이터와 기술들이 방치되고 있어요. 일부는 중국 기업들이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죠. 교수님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통계 그래프였어요. 태국의 농산물 생산량과 수입량을 비교한 자료였죠. 그리고 바로 그해 2024년에 태국에서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프를 보니 2024년을 기점으로 수입량이 생산량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빨간 선 수입량이 파란 선 생산량을 교차하는 지점이 선명하게 보였죠. 태국이 20년 만에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했어요. 생산보다 수입이 많아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식량 주권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자국민이 먹을 식량을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게 된 거죠. 현재 태국은 쌀의 60%, 채소의 45%, 과일의 3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대부분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던 나라가 말이에요. 교수님께서 패통탄 총리의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아시아 경제 벨트라는 거창한 정책의 실제 결과는 자국 산업의 붕괴와 농업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결국 농민들이었죠. 화면에는 간단하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농업은 단지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자립과 생존을 결정짓는 인프라입니다. 교수님께서 슬라이드를 끄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태국의 사례는 먼 나라의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국제 정치 경제의 현실이고 언제든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노트를 덮기 시작했어요. 저도 노트북을 닫으려다가 잠시 멈췄어요. 뭔가 더 써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학생 있나요? 교수님께서 물으셨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보통 때라면 몇 명은 질문을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모두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죠. 저도 손을 들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어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촘통 씨의 절망적인 표정, 오염된 코크강, 한국 로고가 새겨진 낡은 조끼, 강제 해산된 시위, 모든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교실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방을 메고 일어났는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메모했던 것들이었는데 어느새 태국의 농업 붕괴와 한국의 빈자리라는 제목이 맨 위에 적혀 있었어요. 언제 이런 제목을 생각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종이를 가방에 넣으면서 저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제 주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태국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가방 속 종이를 다시 한번 만져봤어요. 태국의 농업 붕괴와 한국의 빈자리라는 제목이 더 이상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제가 꼭 전해야 할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 태국 농민들의 절실함을,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고통을 말이에요. 캠퍼스를 벗어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 에세이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잊혀져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끼어 있었어요. 마치 태국의 농민들이 느끼고 있을 절망과 닮아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언젠가는 희망의 빛이 다시 그들에게도 닿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농업이 망해가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 총리의 친중 정책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한국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고 중국과 협력한 태국 총리는 현재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태국 경제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교 학생이죠. 오늘은 동남아시아의 경제 외교 특강을 듣기 위해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아시아 정치 경제에 관심이 많아져 이번 수업은 꼭 듣고 싶었거든요.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며 프로젝터를 켜셨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변화하는 동남아 경제 지형도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로 인해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잘못된 경제적 선택을 한 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동남아의 호랑이라 불리던 태국이 어떻게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맥켄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패통탄 친나와 정부의 외교정책 선회가 가져온 결과를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최근 태국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패통탄 친나와시라는 여성 총리가 2024년 집권 후 보인 행보가 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취임 직후 내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른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죠. 제 옆자리에 앉은 클래스메이트가 물었어요. 그게 왜 중요한 발언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발언은 태국의 외교 방향성이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급격히 선회할 것임을 암시했기 때문이죠. 저는 필기를 하며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패통탄 정부가 추진한 중국과의 여러 협정들을 설명하셨어요. 첫째, 태국과 중국은 고속철도 건설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00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방콕에서 태국 북부를 거쳐 중국 윈난성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계획이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결제 시스템 도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둘째, 태국은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기반 결제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과의 금융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런 결정이 태국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을 얻었나요? 처음에는 중국 관광객 유치와 투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죠. 교수님은 세 번째 협정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통탄 정부는 중국과 대규모 관광 인센티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에게 비자 면제, 특별 할인, 전용 시설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교수님은 태국의 변화된 외교 관계가 주변국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셨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태국과 한국의 관계 변화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강화 이후 중국에 많이 의존하면서 패통탄 가문이 줄곧 해왔던 중국과의 협력에 힘을 썼죠. 그 여파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거나 신규 투자 계획을 보류하게 되었죠. 수업이 계속되면서 맥켄지 교수님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은
빗나간 전략 태국의 중국 배팅이었어요. 패통탄 정부가 추진한 중국 중심의 외교 경제 전략은 생각보다 빠르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많이 달랐죠. 저는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그 전략의 실패로 이어졌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칠판에 3가지 주요 요인을 적으셨습니다. 첫째, 중국 내부의 경기 침체 문제입니다. 2023년부터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률 증가, 소비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태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던 바로 그 시점에 중국 경제는 고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은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태국은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 경제 회복의 핵심으로 여겨졌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예상했던 관광객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2024년 초 예상했던 중국인 관광객 수는 1,000만 명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투자 유치 상황은 어땠나요? 태국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직접 투자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요. 하지만 중국 기업들도 자국 내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해외 투자를 축소했습니다. 결국 기대했던 투자의 30% 정도만 실현됐죠. 저는 필기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겨 태국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3번째 문제는 바로 국내 여론 악화였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이 심화되면서 중국산 제품들이 태국 시장에 대거 유입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환영받았지만 점차 태국의 전통 시장과 지역 상인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방콕의 전통 시장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한때 활기찼던 시장들이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을 제외한 방콕의 많은 전통 시장들이 중국산 값싼 상품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현지 수공예품, 식품, 의류 등을 판매하던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이로 인해 우리의 문화를 지키자라는 반중 정서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교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패통탄 정권은 이러한 신호들을 대부분 무시했어요.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계속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태국의 미래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교수님은 패통탄 총리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 주장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의 정책 수정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2025년 초에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저는 태국의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하나의 국가에 너무 의존하는 전략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사례였어요. 이제 태국의 진짜 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새로운 상호주의 무역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이 정책은 실시간으로 국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교수님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백악관 기자실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매긴 만큼 우리도 당신들에게 매기겠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정책이 지금 세계 무역 질서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각국별 새로운 관세율 표가 나타났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태국은 무려 36%의 고율 관세 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태국을 중국의 경제적 우회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통탄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한 것이 미국의 의심을 샀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방콕 정부 청사의 모습이었어요. 뉴스가 전해진 날 밤, 태국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흐르고 경제부처 장관들은 수출 실적과 피해 예상 보고서를 놓고 고개를 젓기만 했다고 합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겨 질문했습니다. 태국의 주요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관세가 그들에게 얼마나 타격을 줄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어요. 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은 전자제품, 가공식품, 농산물입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가 이 모든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차트를 보여주시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은 세계 최대 쌀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또한 컴퓨터 부품, 자동차 부품, 고무 제품 등의 수출도 많죠. 미국은 이 모든 제품의 중요한 수입국이었습니다. 36%의 관세는 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태국 총리의 기자회견 장면이었어요. 이튿날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오랜 신뢰관계를 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닌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위기를 수습하려 했죠. 교수님은 패통탄 총리의 대응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는 곧바로 3가지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미국산 에너지, 항공기, 농업 제품에 대한 수입 확대 방침을 선언했어요. 둘째, 재무장관을 수석으로 하는 고위 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단에는 정부 고위 인사들뿐만 아니라 민간 무역협회 관계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셋째, 미국과의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여러 수입 장벽 완화 조치와 태국을 통한 제3국, 특히 중국 제품의 우회 수출 차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이 제안이 미국에게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태국 내 중소기업과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굴복으로 해석했죠. 저는 태국 국민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태국 내부에서는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태국 내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미국의 굴복한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더 강하게 나와 중국과의 밀월 뒤에 미국에 무릎 꿇는 행보는 명백한 전략 실패라고 몰아세웠죠. 일부 보수 성향 언론은 패통탄의 외교 방향 전반에 대해 이도 저도 아닌 줄타기 외교의 파탄이라고 평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눈여겨볼 점은 아세안 국가들의 움직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아세안 회의 의장국으로서 각국 정상과 잇따라 통화를 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국은 아직 이 논의의 중심이 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중국과의 밀착으로 아세안 내에서도 소외되고 있었던 것이죠. 교수님은 패통탄 총리의 사진 옆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현재 패통탄 총리는 이번 주 금요일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측은 일정을 검토 중이라는 모호한 입장만 밝혔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미국이 태국의 양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어요. 현재로서는 낮다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정책을 통해 몇 가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국과 가까워지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 둘째,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본격화. 셋째, 양자 협상을 통한 개별 국가 압박 전략이죠. 태국이 단기간에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바꿀 만한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저는 태국의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국제 정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국가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생생히 목격하는 기분이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태국 방콕의 증권거래소 화면이었는데 모든 지표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태국 주식시장은 개장 직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외교와 경제 모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패통탄 총리는 이번 미국 방문으로 태국의 입지를 지킬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시계를 보시더니 덧붙이셨어요. 앞으로 몇 주간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실감하게 되었어. 이번 사례 연구는 제가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기로 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수업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태국의 외교적 위기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이후 태국의 외교적 입지가 어떻게 흔들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태국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더 이해하고 싶어 질문했습니다. 태국이 예전에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었다고 들었는데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이유가 단지 중국과의 관계 때문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태국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중요한 기지를 제공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아세안 정상회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더 큰 문제는 태국이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은 현재 아세안 의장국도 아니고 주요 중재국 역할도 수행하지 못한 채 미국, 중국 사이에서 애매한 포지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생겨 또 질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이 외교적 균형을 회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태국은 미국에게는 중국에 너무 가까워진 국가로 중국에게는 미국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일관된 외교 원칙과 장기적 전략이 필요한데 패통탄 정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세계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태국을 중심으로 연결된 외교 관계선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그래픽이었어요. 결과적으로 태국의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는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외교적 고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대나무 외교로 불리며 강대국 사이에서 유연한 외교를 펼쳤던 태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이 빛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태국의 외교적 위기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국내 경제의 균열입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경제 지표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모든 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 투자 감소의 이중고로 인해 태국 경제는 빠르게 위축되었습니다. 수출 급감과 환율 불안이 가장 큰 문제였죠. 교수님은 방콕 외곽의 공단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문이 닫힌 공장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로 방콕 외곽의 중소공장들 일부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전자부품, 의류, 신발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시골 지역의 농부들 모습이었습니다. 농업 분야도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태국 농민들은 수출길이 어려워진 쌀, 과일,
고무 등의 농산물 재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특히 쌀 재배 지역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태국 정부의 대응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나요? 패통탄 정부는 긴급 보조금과 수입 확대 등의 임시 방편만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들에게 한시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의 대출 지원을 약속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태국 대기업 CEO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태국 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은 정권이 정책 방향성을 전혀 못 잡는다며 투자 보류 또는 해외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으로의 생산 기지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었죠. 교수님은 오늘 강의의 마지막 주제로 패통탄 총리의 리더십 위기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프로젝터에는 태국 총리의 TV 연설 장면이 나왔어요. 외교적 고립과 경제 위기 속에서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국 TV 연설을 통해 우리 태국은 강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교수님은 연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셨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이러한 호소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교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태국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어요.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여론은 냉랭했습니다.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로 급락했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기반이었던 여당 내에서도 정책 노선 변경 요구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태국 여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당 내 중진 의원 13명이 공개적으로 외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편중된 외교 노선이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패통탄 총리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죠. 저는 태국 국민들의 반응이 더 궁금했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교수님은 방콕 거리의 시위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청년층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시위 움직임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주도한 미래를 되찾자 운동은 SNS를 통해 빠르게 전국으로 번졌어요. 이들은 외교 실패, 경제 무능, 정치적 책임을 외치며 패통탄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침체된 시장과 실직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시위의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급증한 방콕 외곽공단 지역과 수출이 막힌 남부 농업 지역에서 불만이 고조되었죠. 교수님은 태국 정치 분석가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태국 정치권은 차기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당은 이미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죠. 마지막 슬라이드는 태국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결국 국민도 잃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이 태국의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패통탄 정부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마무리하시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태국의 사례를 통해 외교 정책과 경제, 그리고 국내 정치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한 외교 정책이 어떻게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는지 배웠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은 패통탄 총리의 입장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손을 들었습니다. 저라면 미국과 중국 모두와 균형 있는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집중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태국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아세안 내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 같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외교에서 균형과 자주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태국과 같은 중견 국가에게는 더욱 그렇죠. 강의가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의 결정이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리더십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제관계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면 오늘 태국의 사례에서 배운 교훈을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루짜리 특강이었지만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제 사례 연구야말로 제가 이론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협력을 포기하고 중국과 협력한 태국의 현 상황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의 총리의 선택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국민들을 위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